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청성과부와 하룻밤. 안동에 사는 진사 권아무개는 재산이 넉넉하였지만 성품이 준엄하여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습니다. 권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의 성질이 사납고 투기가 심해 권진사도 며느리를 휘어잡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며느리 또한 준엄한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성격에 함부로 성가를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성이 낮다 하며 누구든지 대청에 자리를 깔아놓고 반드시 혼쭐을 냈는데 심하게는 종을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목숨까지는 빼앗지는 않을지언정 피를 본 다음에라야 끝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청에 자리만 깔면 집안 사람들은 벌벌 떨며 반드시 사람이 다칠 것으로 알았지요. 다음날 진사의 아들 권생이 이웃 고을에 있는 처가에 갔다 오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권생이 비를 피해 주막에 들렀더니 젊은 사람 하나가 먼저 와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구간에는 젊은이의 것인 듯한 준마가 대여섯 필 매어 있었는데 부녀자 몇 명과 종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생은 젊은이와 술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젊은이가 고온한 술과 음식은 매우 맛이 좋았습니다. 서로 이름과 사는 곳을 묻게 되어 권생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성심한 말일 뿐 자기가 사는 곳을 밝히지 않으면서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비를 피해 주막에 들렸더니 문득 같은 또래의 좋은 벗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소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취하도록 실컷 마셨는데 권생이 먼저 취해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눈을 떠 사방을 둘러보니 술잔을 나누던 젊은이는 그림자도 없고 자기만 혼자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곁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18 혹은 19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단아한 자태로 보아 분명 서울의 어느 대갓집 아녀자인 듯 했습니다. 권생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누워있는 게요? 도대체 임자는 어디에 사시는 누시오? 여인은 부끄러운 기색으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듭 다그쳐 물어도 끝내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기만한 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저는 서울에 살며 벼슬살이를 하는 훌륭한 가문의 딸이옵니다. 14살에 출가했다가 15에 남편을 여의고 부친도 일찍 작고하셔서 지금은 오라버니께 의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는 성격이 남달라서 세상의 습속을 쫓고 예법을 따르느라 어린 누이를 혼자 늙게 하는 일은 않겠다며 개가 할 자리를 구하려 하니 온 문중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요. 가문을 더럽히는 짓이라며 모두 반대하여 꾸중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가마와 말을 준비하여 몰래 저를 싣고 성문을 나와 정처 없이 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오라버니는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적당한 남자를 골라 소녀를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밤 당신이 취하신 틈을 타 하인을 시켜 제 방으로 모시도록 했지요. 오라버니는 아마 지금쯤 멀리 가셨을 것이에요. 이어 여인은 옆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저 안에 은전 5,600냥이 있는데 살림의 미천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생은 기가 막혀 얼른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와 많은 종들과 말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어린 계집종 2명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답니다. 권생은 하늘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여인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큰일이었습니다. 사사로이 첩을 얻었으니 엄하신 아버님 성품에 반드시 따로 조처를 내릴 것이요. 사납고 툭이 잘하는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을 터. 이 장차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권생은 1000가지 만갈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뾰족한 방도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요. 여인과의 기이한 만남이 단단히 두통거리가 된 셈입니다. 이튿날 권생은 계집종에게 아씨를 잘 모시라고 이르고 주막 주인에게도 신신당부를 하며 떠나면서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집엔 성품이 무척 엄하신 아버지가 계시다오. 우선 돌아가서 엿준 연후에 당신을 데려갈 터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오. 권생은 그 길로 지혜로운 친구의 집을 찾아가 지난밤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겠냐고 묻자 친구는 한참 동안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가 고참 어렵구먼. 너무 어려워. 달리 마땅한 도리가 없겠는걸?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 그려. 우선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 있으면 며칠 후에 내가 잔치를 베풀어 친구들을 청할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그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를 청하게나.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 권생은 그 말대로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로부터 전갈이 왔지요. 마침 잔치를 열어 여러 벗들이 모두 모이는데 이 자리에 형이 빠질 수 없으니 꼭 왕림해 주시길 바라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권생은 아버지께 알리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친구 아무개가 어제 잔치를 마련하여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답례를 하지 않고는 면목이 서지 않을 듯합니다. 마침 오늘 준비된 음식이 얼마간 있으니 친구들을 부르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자 권생은 잔치를 베풀어 그 친구와 함께 동네의 젊은이들을 초청했지요. 아들의 친구들이 인사를 올리자 권진사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돌아가면 잔치를 벌이면서 이 늙은이를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 그게 무슨 도리인가? 그 친구가 대답했지요. 어르신께서 앞에 앉아 계시면 나이 어린 저희들로서는 자리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또 어르신께 없어는 타고난 성품이 워낙 준엄하시니 잠깐 뵐 적에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터에 어찌 종일 술자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만약 함께 자리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살풍경이 될 것이옵니다.
권진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술자리에서 무슨 장유유서를 따지겠는가?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일세. 예법의 구속을 개의치 말고 종일토록 실컷 놀게나. 자네들이 100번 실수를 해도 내 조금도 꾸짖지 않음세. 실컷 즐기면서 오늘 하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라네. 그러자 젊은이들이 모두 공손하게 예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어울려 술잔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 지혜로운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생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웃으시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지요. 옛 이야기? 그거 좋지. 어서 꺼내 보시게. 권생의 친구는 주막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을 옛 이야기처럼 꾸며서 술술 풀었습니다. 권진사는 구구절절히 감탄했지요. 기이하구먼, 참으로 기이하구먼. 옛날에는 간혹 기이한 인연이 있다 하던데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그런 걸 볼 수가 없구먼. 권생의 친구가 이 말을 받아서 여쭈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그러한 경우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방에 절세 미인이 곁에 있다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가까이 하셨다면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지 않고서야 미인을 만나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기왕 함께 밤을 지냈으면 데리고 살아야지. 어찌 여자를 버리는 나쁜 짓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어르신께서는 준엄하고 꼿꼿한 성품이시온지라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절개를 꺾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세. 그 사람이 방에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아서 그리 된 것이니 이는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또 미인의 얼굴을 보고 젊은 혈기가 일어나는 것은 인정상 당연한 일이요. 그 여자가 양반의 딸이면서도 그리하니 사정이 측은하고 처지가 딱하지 않겠나. 만일 버림을 받게 되면 필시 수치감에 오난을 품을 게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큰 죄를 짓는 일이지. 사대부가 그토록 모질어서 안 되는 것일세. 권생의 친구가 다시 바싹 다가앉으며 여쭈었습니다. 인정과 일의 도리가 과연 그럴까요? 그야 여부가 있겠나. 마땅히 그래야지. 사람이 야박해서야 쓰겠는가. 권생의 친구는 그제야 웃으며 아뢰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실은 옛 이야기가 아니었고 바로 어르신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사리에 맞노라 거듭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아드님께서 다행히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권진사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문득 정색을 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자네들은 그만 돌아가도록 하게. 그러자 젊은이들은 겁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진사가 벼락 같은 소리로 서둘러 대청에서 자리를 버리라 하니 집안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누가 다칠지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권진사는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명했지요. 냉큼 작두를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황당히 작두와 널판을 가져다 뜰 아래 대령했지요. 또다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서방님을 잡아다가 작두판에 올려놓아라. 하인이 권생을 잡아다 작두판에 목을 올려놓자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고얀 놈, 입에 아직 전내도 안 가신 놈이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사사로이 첩을 들이려 하다니 이것은 집안을 망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놈이 내가 죽은 뒤에는 오죽하겠느냐. 너 같은 배륜아는 살려두어서 득될 게 없다 이놈아. 내가 살아있을 때 머리를 베어 아예 후안을 없애는 게 옳겠다. 말을 마치고 호령을 하니 하인이 발을 들어 당장이라도 작두를 밟을 기세였습니다. 이에 위아래 할 것 없이 허둥지둥 모두 사색이 되었지요. 권진사의 부인과 며느리가 모두 뜰에 내려가 애걸했습니다. 아이고 영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지만 어찌 어미의 눈앞에서 하나뿐인 아들의 머리를 자른단 말입니까? 울고불고 곡성이 늘어지는데 권진사가 물러가라 호통을 치니 노 부인은 비실비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땅에 머리를 찧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인지라 제멋대로 행동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아버님의 핏줄은 이 사람뿐인데 이리 끔찍한 일을 행하시어 그동안 받들어온 제사를 일시에 끊으려 하시옵니까? 비옵건대 제가 대신 죽게 해주옵소서.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집안의 배륜아를 그냥 두어 가문이 망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께 누를 끼치는 일이다. 그리 되느니 차라리 눈앞에서 이놈을 없애고 양자를 구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망하더라도 깨끗하게 망하고 말 것이야. 권진사가 당장 작두질을 하라고 다그치자 하인은 대답을 하면서도 차마 발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더욱 크게 울며 간절히 호소하자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집안을 망칠 요인이 되는 것은 비단 한 가지뿐만 아니다. 부모 밑에서 사는 자식이 제 맘대로 첩을 얻었으니 그 첫째 망조요. 내 성질이 드세고 투기가 심하여 소실을 결코 용납지 않아 집안에 날마다 분란이 일 것이니 그것이 둘째 망조다. 이런 망조는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니라. 저 역시 사람의 가죽을 둘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눈앞에 두고 보았으면서 어찌 질투할 마음을 두겠습니까? 만약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를 하신다면 저는 맹세코 첩과 함께 살면서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해치게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그런 염려는 마시고 너그러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라 이런 말을 하지만 분명 속은 다를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지금 드린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사오면 벼락을 맞을 것이며 귀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내 생전에는 안 그런다 해도 내가 죽은 뒤에는 애 버릇을 못 버리고 사나운 성질을 부릴 터. 그때 내가 이미 세상에 없으니 저놈이 능히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역시 집을 망칠 일이 아니더냐. 아무래도 지금 저놈을 베어 하근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 아버님, 어찌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조금이라도 당치 않은 심술을 부리면 저는 개돼지만도 못하다 할 것이옵니다. 맹세하오니 다짐을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맹세를 종이에 써서 바쳐라. 며느리는 약속을 어기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쓰고 이어서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맹세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이렇게 맹세를 해도 끝내 용서지 않으시면 저 역시 따라 죽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곤진사는 그제서야 아들을 용서하고 하인을 불러 분부하였습니다. 가마를 가지고 그 주막에 가서 서방님의 소실을 모시고 오너라. 곤진사는 곤생의 소실이 집안 어른들에게 예를 올린 뒤에 곤생의 부인에게도 예를 갖추게 하도록 하고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곤진사의 며느리는 감히 한마디 트집도 잡지 않았고 늙도록 소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전혀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계관의 예언. 방 안에서 잠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던 홍계관은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한숨을 쉬던 홍계관은 또 한 번 신중하게 점을 쳤습니다. 옳거니 나를 살려줄 사람은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홍계관은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신통한 능력으로 종종 사람의 화를 면하게 해주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날은 홍계관 스스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았는데 훗날 자신이 사형당할 운세라는 점괘가 나왔던 것입니다. 황씨 중에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겠구나. 홍계관은 다음 날부터 황시성을 가진 사람을 유심히 살피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황씨들 중에는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이 없어 매번 실망에 실망만 거듭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황희 정승에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홍계관은 그 길로 황정숙 댁을 찾아갔습니다. 홍계관은 황정승을 찾아뵙고 아드님들의 신수를 봐주러 왔노라 공손하게 아뢰었지요. 홍계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황정승은 곧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황정승의 큰아들부터 차례로 신수를 살피던 홍계관은 셋째 아들 황수신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계관은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며 말했지요.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조판사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소인이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황수신과 다른 형제들은 홍계관의 엉뚱한 말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가 이 나라 제일가는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이 헛소리인가 보이. 우리는 학문에 둔하여 아버지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들 중 그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이옵니다. 하오니 소인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계관은 형제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서를 써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황수씨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계관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황정승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홍계관의 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냐?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이리하여 홍계관은 황정승의 도움으로 황순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홍계관의 소문은 대궐에까지 알려졌고 마침내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라 하여 경계했습니다. 그런 세조에게 홍계관의 존재가 달가올 리 없었지요. 세조는 마침내 홍계관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관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점을 잘 춘다는 홍계관이냐? 세조가 근엄하게 물었지요. 소인의 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이름이 홍계관인 것은 맞사옵니다.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뇌관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헝겊 주머니를 가져와 홍계관 앞에 내놓으라고 명했지요. 그렇다면 이 주머니에 무엇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맞춰보아라. 홍계관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때때로 도둑질을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구멍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아 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셋이옵니다. 홍계관이 쥐라는 것을 맞추자 세조는 내심 놀랐으나 그 수가 틀리자 홍계관을 다그쳤지요. 분명 이 속에 쥐가 3마리 있단 말이냐? 만일 틀릴 경우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니라.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랜 죄로 어찌 목숨이 아깝다 하겠사옵니까? 홍계관이 자신있게 말하자 세조는 뇌관에게 헝겊 주머니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속에는 쥐가 1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지요.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내 놈이 무슨 명복이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과인을 속인단 말이더냐. 당장 능지처참하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로구나. 세조는 홍계관을 즉시 형조로 넘겨 차명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홍계관은 졸지에 죽은 목숨이 되었지요. 옥에 갇힌 홍계관은 조용히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윽고 형조 판서가 홍계관을 문초하기 위해 왔습니다. 홍계관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냈지요. 나리,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시겠는지요? 형조 판서는 느닷없는 각서에 의아해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관에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는 놀라지
안을 수 없었습니다. 홍계관을 문자하러 온 형조 판사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습니다. 호호,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명복은 명봉이구려. 황수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과연 놀랍기는 하오만 오늘은 분명 홍계관의 점괘가 틀리지 않았소. 전하, 혹 쥐가 암컷일지 모르니 뱃속을 확인해 보옵소서. 황수신의 말에 세조 또한 일리가 있다고 여겨 내관에게 쥐의 배를 갈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지요. 세조는 홍계관의 점괘에 감탄하며 즉시 그를 방면하고 자신의 과오를 막아준 황수신을 신임하여 더 높은 벼슬을 제수했습니다. 이렇듯 홍계관의 점괘는 정확하기로 유명하였으나 틀리는 전패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명이었습니다. 하루는 상진 상정승이 홍계관을 찾아와 물었지요. 지난날 자네가 내 수명을 말해주기를 모년모월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헌데 그날이 한참 지나도록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자네의 점이 틀리지 않았는가? 날이, 인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옵니다. 홍나리께서 덕을 베푸신 일은 없으신지요? 홍계관이 웃으며 말했지요. 글쎄, 내가 무슨 덕을... 지난날 길을 가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잔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었지. 그 주인 말이 자신은 대전 수락관 별감인데 자식의 혼사가 있어 업의 한 쌍을 몰래 갖다 쓰고는 돌려놓으려 하던 중 잃어버려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이라 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지. 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신 일이니 그 정도면 충분히 생명을 연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숙주를 살린 한명회. 세조의 부름을 받고 어전으로 들어간 신숙주는 이미 자리를 하고 있는 한명회와 구치관 옆에 정저했습니다. 어전에는 조안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세조의 얼굴이 불그레한 걸로 보아 이미 몇 잔의 대작이 있은 모양이었습니다. 과인이 경들을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씨도 좋고 해서 그간 정사에 바빴을 경들의 노고도 취할 겸 부른 것이니 마음 편히 즐기도록 하시구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영상과 우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니 두 분은 특히 많이 들도록 하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세조는 얼마 전 영의정의 우의정에 있던 신숙주를 우의정의 2조 판사였던 구치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은 한명회를 유임시켰지요. 과인은 이제부터 경들과 함께 놀이를 할 것이요. 지금부터 과인이 한 사람씩 호명할 터인즉 잘못 대답하는 사람은 큰 잔으로 벌주 한 잔을 내릴 것이요. 얼굴에 웃음을 잔뜩 머금은 세조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지요.
자, 그럼 먼저 신정승. 예, 전하. 신숙주가 즉시 대답했지요. 저런, 과인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신정승을 부르는 것이요. 그러니 영상이 아니라 우상이 답했어야지. 자, 벌주 한 잔 드시오. 세조는 벌주를 내리며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신숙주는 단번에 벌주를 들이켰지요. 구정승. 신숙주가 술잔을 비우자 세조가 다시 호명했습니다. 예, 전하. 이번에는 신숙주와 구치관이 동시에 대답했지요. 이번에는 옛 구자를 쓴 구정승을 부른 것인데 구정승이 답하였으니 우상이 벌주 한 잔 드셔야겠소. 구치관이 벌주를 마셨습니다. 신정승. 세조가 부르자 이번에는 두 사람 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이것이여 신정승. 세조가 다시 한번 호명했으나 신숙주와 구치관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허허, 그럼 구정승. 역시 누가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세조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과인이 부르는데 아무도 답하지 않다니 이 무슨 무례한 것이요. 두 사람 다 벌주를 들도록 하시오. 세조의 호명은 계속되었고 어느 누가 답을 하든 세조는 트집을 잡아 벌주를 주니 나중에는 두 정승 모두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아무래도 경들 가운데 누가 성을 바꾸지 않고는 계속해서 벌주를 두셔야겠어. 이렇게 경들만 벌주를 먹으니 과인에게는 술잔이 돌아오지 않는구려. 자, 경들 중 누가 과인에게 벌주를 주시겠소? 신숙주와 구치관이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세조는 스스로 벌주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전하, 어찌 신하대 몸으로 전하께 벌주를 올릴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지금 소신들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하의 벌주를 피할 방도가 없는 듯하옵니다. 다만 소신이 전하와 발씨름을 한다면 혹 이길 승산이 있을 듯하옵니다만. 신숙주가 취기 어린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그렇소. 그럼 어디 경의 팔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요? 원래 팔림이 센지라 팔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세조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신숙주의 손을 맞잡았답니다. 세조와 신숙주는 그렇게 7번을 겨루었으나 모두 세조가 승리하였지요. 세조는 더욱 흥에 겨워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상이 호언장담하여 혹시나 했더니 역시 글만 익을 줄 알았지 힘은 안 되겠소이다. 전하, 소신이 지금까지는 감히 전하와 대적하기 어려워 일부러 저드린 것이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숙주는 다시 한번 대적할 것을 청하고 나섰답니다. 호호, 그렇게 지고도 좋소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과인도 봐주지 않을 것이니 손목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세조는 다시
손을 내밀어 신숙주의 손을 잡았는데 세조가 미처 손에 힘을 주기도 전에 신숙주가 재빨리 세조의 팔을 한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영상! 세조가 몹시 분한 듯 소리치자 한명회와 구치관이 놀라 신숙주의 옆구리를 찔렀지요. 세조의 안색은 점차 굳어졌습니다. 전하, 영상이 아무래도 술이 과한 모양입니다. 이제 밤도 깊었사오니 그만 침소에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한명회가 급히 사태를 마무리했지요. 알았어. 경들은 그만 물러가시도록 하시오. 어전을 물러나온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한명회가 신숙주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신숙주를 하인들이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한명회는 집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답니다. 이보게,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네. 예, 나리. 지금 자네 대감의 방에 있는 초와 촛대를 모두 지우도록 하게나. 자네도 알겠지만 자네 대감은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버릇이 있으니 내일 새벽에도 술이 깨며 그리할 것이네. 하지만 그리했다간 큰일이 날 것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지 못하도록 초와 촛대를 모두 지어놓아야 하네. 세조의 안색이 굳어진 것이 영 깨름칙했던 한명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집사에게 글이 이른 것이었습니다. 한편 세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숙주가 괘씸했지요.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영상이 평소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야 어찌 그리 무엄하게 행동한단 말인가. 혹시 술 핑계를 대고 일부러 나를 시험한 것은 아닐까. 한번 시작된 세조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되겠군. 영상이 진짜 술에 취해 그런 것인지 알아봐야겠어. 세조는 동이틀 무렵 내관을 불러 즉시 신숙주의 집으로 가서 신숙주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 일렀습니다. 그 시각 잠에서 깨어난 신숙주는 머리가 조금 아팠으나 평소 습관대로 책을 읽고자 불을 밝히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촛대가 있던 자리에는 자릿기만 놓여 있을 뿐 아무리 더듬어도 촛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이 시각에 하인을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신숙주는 도로 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답니다. 한편 신숙주 집에 도착한 내관은 집안이 어둠에 쌓여 조용한 것과 신숙주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내관은 자신이 본 바를 소상의 세조에게 아뢰었지요. 과연 영상이 몹시 취하긴 취했나 보구먼. 평소 같으면 이 시각에 책을 읽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렇지. 영상이 내게 일부러 그럴 리가 없지. 세조는 잠시나마 신숙주를 의심한 자신을 책망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평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늘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조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던 한명회로서는 비록 취중이라 해도 신숙주의 실수는 세조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미리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질을 부려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던 신숙주를 위험에서 구한 것이랍니다. 전족에 담긴 사연. 옛날 중국 여자들은 고관대작의 딸이건 농부의 딸이건 신부에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발을 긴 천으로 싸매야 했습니다. 쌈의 모양이 몹시 뾰족하고 작아서 연꽃잎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 전족을 하는 풍습은 수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나라 양제 양왕은 중국의 봉건 통치자 중에서 가장 방탕한 황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운하에서 배를 타고 남방 지역을 유람할 때 뱃사공 대신 아리따운 어린 소녀들 100명을 태워 노를 젓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선발해야 했습니다. 운하 근처 한 마을에 대장장이인 오씨가 살았습니다. 그의 딸 올량은 미모나 품성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했습니다. 이 부녀는 대장장이 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량이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급관리 몇 명과 흠차 대신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흠차 대신은 올량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 은 10량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테니 예쁘게 치장하고 기다리거라. 흠차 대신이 뒷문을 나서자 올량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양광의 폐륜적인 행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바였지요. 72명의 후궁도 모자라 지방에서 뽑아 올린 미녀만도 3,000명을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황궁에 갇힌 그의 놀이개일 뿐이었지요. 작년에 끌려갔던 올량의 언니는 황제를 비난하다 혀가 잘리는 변을 당한 뒤 괴로움 속에 죽어갔습니다. 올량의 어머니는 애통하여 사흘 밤낮을 울부짖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올량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황제는 이미 언니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두 사람 복수도 아직 못했는데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닥치다니. 이런 생각이 더해 갈수록 양광을 향한 원한이 더욱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녀는 한참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지요. 아버지, 저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못된 왕을 죽여 구천을 떠도는 어머니와 언니의 오난을 꼭 갚겠어요. 계획을 털어놓은 그녀는 아버지에게 주머니 칼 한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딸의 비장함에 가슴이 울컥했지요. 오냐, 알겠다. 내 너에게 가장 예리한 칼을 만들어 주마.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칼을 만들어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올량은 뜨거운 눈물이 북받쳤습니다. 올량아, 왜 눈물을 흘리느냐? 죽는 게 두려운 게냐? 올량이 땅에 꿇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어머니와 언니의 오난을 갚기 위해서라면 칼산을 오른다 해도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이 돼요. 일이 성공하건 못하건 아버지에게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요. 대장장이는 딸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올량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야, 강철이 있으면
칼을 만들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저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왕을 죽이겠다는 것은 정의롭고 용감한 일이거늘 어찌 이 예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는 올량에게서 칼을 받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살펴봐 주마. 그러고는 순식간에 자신의 목을 그었습니다. 올량은 놀라 고함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 시신 위로 쓰러졌습니다. 사흘 뒤 올량은 칼을 자신의 발바닥에 숨겼습니다. 운하에 떠있는 배는 용과 봉황 모습이 새겨져 화려한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배 한가운데에 양광이 문무대신과 궁녀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떠날 채비를 하자 해안 양쪽에서 치는 진과 북소리에 하늘이 진동할 지경이었습니다. 강가에 길게 늘어선 소녀들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남자가 잘생겨 보이려면 검은 옷을 입고 여자가 예뻐 보이려면 상복을 입는다라는 말처럼 흰색 치마에 흰색 신발, 머리에는 흰 비단끈을 메고 어깨에 흰 띠를 두른 올량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양광은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배에 올라올 것을 명했습니다. 흠차 대신은 양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폐하, 저 흰옷을 입은 아이는 월량이라고 하온데 그녀의 부친이 얼마 전에 죽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는 폐하를 뵐 수 없습니다. 양광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이 황궁을 빠져나와서는 흉사를 피해야 하거늘 자네도 그것을 알고 있을진데 어찌하여 그녀를 선발해 온 것이냐? 흠차 대신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폐하, 월량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여 소신이 선발하였습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녀의 미모가 저리도 뛰어난데다 짐이 바로 천자인데 어찌 상복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녀를 만나보겠다. 올량은 몸수색을 받은 뒤 배에 올랐습니다. 올량이 배에 오르자 그 모습이 미풍에 흔들리는 버들개지 같았지요. 눈물을 머금은 그녀의 얼굴은 설이 내린 연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양광은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흠차는 양광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양광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폐하, 월량의 발을 보십시오. 천으로 발을 감싼 모습이 용꽃잎 같습니다. 양광이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올량의 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눈을 둥그렇게 뜬 채 그녀의 발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발을 천으로 감쌌느냐? 올량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황제 폐하를 속이겠습니까? 소녀는 본디 왕모요 연못의 연화선녀였으나 현세의 인간으로 환생했습니다. 그러니 이 연꽃잎 같은 발로 연꽃잎 자국을 남기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양광은 그녀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내가 연하선녀였구나. 어쩐지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아름답더구나. 얼른 발의 전을 불어보거라. 내 연꽃잎 같은 발이 보고 싶구나. 양광이 올량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올량은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뒤로 몇 발 물러났지요. 이제야 기회가 왔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손을 쓰지?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휙 둘러보고 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는 무언의 의사표시였지요. 양광은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즉시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인을 선발한 공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흠차 대신만은 그 뒤에 숨어서 훔쳐볼 심산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연 폐하가 그녀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나에게도 상을 내리시겠지? 올량은 뱃머리에 양광 혼자만 남은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발의 천을 벗기고 발 아래 숨겨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몸을 돌려 양광의 가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양광이 놀라 날카로운 외마디를 지르며 몸을 비틀자 칼은 그만 그의 어깨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올량은 다시 양광을 찌르려다가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흠차 대신의 얼굴을 먼저 가격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가 된 배 위로 사람들이 달려와 올량을 붙잡았습니다. 올량은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적들의 손에 붙잡히자 도도히 흘러가는 운하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양광은 미인을 뽑을 때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발을 천으로 싼 여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천하의 모든 여인들은 양광에게 선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둘 발에 천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풍습으로 자리 잡았지만 결국 악습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에 발맞추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리가 된 기생. 옛날 낙양에 장청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18에 이미 문무를 모두 갖추었을 정도로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천관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18살 되던 해 4월, 장공자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렇지, 천하절경에 소주와 항주가 있었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항주의 서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룡 보검을 차고 시름을 달래줄 퉁소를 메고 여비를 챙긴 뒤 그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올리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잠시 눈을 붙이면서 보름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서호에 도착했습니다. 서호에 뚝에 서 있자니 버들 강아지가 산들산들 날리고 호수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날이 어스름할 무렵 호숫가 근처에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찻집을 찾은 장공자가 마침 차를 주문하는데 맞은편 2층 방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 했지만 날이 이미 저문 데다 방문 앞에 발이 반쯤 내려져 있어 구슬픈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자 찻집 주인이 말해 주었지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낙양 출신의 우미인이란 여인이지요. 뜻밖의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지내다가 설상가상으로 포주에게 잡혀 기생집인 저 연하원까지 팔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미인이 손님을 받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포주에게 협박했다지 뭡니까? 술집 주인도 우미인 때문에 골칫게나 썩다가 결국은 사흘 안에 은 800냥을 가지고 오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늘 아래 혈연 단신인 그녀가 그만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다 보니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며 구슬피 노래만 부른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녀를 이 구렁텅에서 구해줘야 해.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는 맞은편 2층 방을 바라보며 애잔한 퉁소를 불었습니다. 이튿날 장공자는 비단 손수건에 은 50냥을 싸들고 찻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연화원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미인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지요. 찻집 주인장도 의협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장공자의 호의를 충분히 이해해 연화원 포주를 만나 장공자를 위해 말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주라는 녀석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인간인지라 번쩍이는 은을 보더니 단숨에 허락했습니다. 장공자는 우미인의 기방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지요. 마침 창가에 기대선 우미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뜬 걸로 보아 화를 내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장공자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애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소생은 낙양 사람인데 어제 항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낭자의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은 낭자 신세도 무척 낙하더군요. 이렇게 고결하신 분이 저와 동양이시니 오늘은 낭자를 만나 뵙고 고향의 정도 나누고 또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볼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미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퉁소를 부신 분이 바로 공자셨습니까? 어제 저녁 낭자의 처량한 노랫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반주를 넣었습니다. 주제 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우미인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아래층까지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공자님의 의협심에 탐복했습니다. 다만 소녀의 몸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 화류계의 여자인데 어찌 이 일에 공자님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본디 양갓집 교수였지만 그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자님 사랑을 받게 되니 제가 죽어 구천을 떠돈다 해도 절대로 공자님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공자도 우미인의 말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지요. 제 마음 같아선 당장 낭자를 이곳에서 구해드리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돌아와 낭자를 이 고통에서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어쩜 가장 좋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그녀는 장공자를 2층 자기 방으로 청한 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둘은 사랑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포주가 그녀를 더 혹독하게 다룰까 걱정이 된 공자는 특별히 찻집 주인에게 두 사람의 정혼 사실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미인의 정혼 사실이 전해지자 연화원의 다른 기녀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포주도 감히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장공자가 떠난 뒤 우미인은 매일 창가에 길에 서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나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도 공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미인의 마음은 점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있다가 공자와 헤어질 때의 장면이 떠올라 그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어렴풋이 꿈결에서 장공자가 그녀에게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본디 관리의 자제로 어찌 너 같은 기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이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우미인은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다른 기녀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미인을 청관의 며느리처럼 대해주던 연화원의 포주도 장공자가 그림조차 보이지 않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장공자가 무엇 때문에 너 같은 것에 관심을 두겠어? 심심풀이로 데리고 논 것이 틀림없다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던 우미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본 포주는 꼴도 보기 싫다며 죽음을 들판에 내다 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지. 언젠간 장공자가 돌아와 우미인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말한다. 아휴, 나 참. 찻집 주인을 불러다가 상의해 볼 수밖에. 찻집 주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미인은 살았어도 장청관댁 사람이고 그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스님을 모셔와 사흘 동안 불경을 읊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그리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모셔두었다가 장공자가 오면 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미인의 시체를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하던 찻집 주인은 유골 속에서 반짝이는 선홍색 사리를 발견했습니다. 찻집 주인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사리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호숫가로 가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개 자욱한 물 위로 우미인의 그림자가 나타나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찻집 주인은 놀라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한참 뒤 다시 고개를 돌려 호수를 쳐다보니 우미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지. 안개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졌을 뿐인데 괜히 놀랬어. 이 살이나 마저 씻어야겠다. 호숫가로 돌아오니 다시 물 위에 우미인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리를 물가로 가져가면 우미인의 형상이 물 위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물결 칠 때마다 우미인의 모습도 함께 천천히 움직였지요. 홀령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장공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소문이 만약 장공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기로 달려올 거야. 그럼 이 부부도 서로 재회할 수 있겠지. 찻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물을 담은 대야에 사리를 담그고 그 앞에 큰 거울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우미인의 자태가 어른거리면서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항주에서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기 위해 찾아든 남녀노소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미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한 공자가 뛰쳐나와 거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그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그가 거울 속에 우미인을 끌어당기려는데 거울이 그만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리를 손에 받쳐든 장공자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뒤치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찻집 주인이 마당으로 달려나와 장공자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은 장공자는 더욱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주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찻집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뒤 조심스레 우미인의 사리를 들고 청관이 보낸 신복들과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공자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장공자가 낙양에 도착한 뒤 어머니에게 먼저 우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우미인이 화루계에 몸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도저히 그 결혼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결혼은 일륜지 되살한다. 그러니 절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와 상의하여 결정하려무나. 장공자는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당장 떠났지만 어머니는 장공자 몰래 그보다 먼저 하인을 북경으로 보내 장공자가 북경으로 간다는 사실과 기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알렸습니다. 장공자가 도착하면 크게 꾸짖어 달라는 것도 함께 당부했지요. 부모님의 의중을 모른 채 북경에 도착한 장공자는 아버지의 감시 아래 억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기이한 소문이 북경에도 전해졌지요. 장공자가 우미인이란 세 글자를 듣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심정으로 항주행을 고집하자 그의 아버지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신복 2명을 딸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낙양으로 돌아온 장공자는 몰래 사리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탁자 위에 사리를 조심스럽게 놓고 향을 피워 제를 올렸습니다. 한창 제를 올리는 중에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눈을 떠보니 우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어 아들의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며칠 동안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방에 절세 미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여우 같은 것이 나타나 내 아들을 홀리는 게야. 그녀는 장공자에게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으니 급히 북경으로 가서 병을 간호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들 방에서 사리를 찾아 산상조각을 낸 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공자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결국 그가 들은 것이라곤 사리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앞들에 묻혔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양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깨진 사리 조각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지요. 오장육부가 갈갈이 찍히는 고통을 느낀 장공자는 순간 서리빨같이 날을 세운 청룡 보검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불을 뿜듯 터져나온 핏줄기가 사리를 적셨습니다. 이듬해 봄, 사리를 묻었던 곳에 부드러운 새싹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 새싹은 파릇파릇 잘 자라 4월이 되자 꽃봉오리를 피웠고 며칠 뒤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색 꽃잎에 붉은색이 투영되어 구슬처럼 맑은 분홍색 꽃망울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뒤 조정에서 어하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전국에 신기하고 기이한 식물을 모아올 것을 하달했는데 장청과는 이 신기한 꽃을 바쳤습니다. 이 꽃이 마음에 쏙 든 황제가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장청과는 대답 대신 그간 장공자와 우미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황제는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난 뒤 이 꽃을 우미인이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미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합니다.